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70세, 80세가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 것 같으십니까? 자식들이 먼저 찾아오는 어른입니까? 아니면 전화 한 통 없이 홀로 TV만 보고 계실 것 같습니까? 문득 창밖의 강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결국 산에서 시작해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구나. 젊은 날 우리는 계곡물처럼 거침없이 바위를 부딪히고 소리 높여 흐르며 세상을 호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긴 여정을 지나 거대한 바다라는 영원한 안식처와 만나기 직전인 하류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바다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살이 셌던 강물도 바다 앞에서만큼은 속도를 늦추고 흙탕물을 가라앉히며 가장 고요하고 맑은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 넓고 깊은 대양과 섞일 수 있는 법이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6세, 대기업에서 32년을 일하다 63세에 정년퇴직한 평범한 은퇴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은퇴자 5,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퇴 후 1년 이내 10명 중 7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외롭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돈은 있는데 불행하고, 시간은 많은데 무료하고, 건강은 괜찮은데 우울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은퇴 전 5년간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도서관에 다니며 노년학 책 100여 권을 읽었습니다.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강연을 들었고 대한노인의학회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80대와 90대 어르신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행복한 분과 불행한 분, 그 차이가 무엇인지 관찰했습니다. 5년의 연구 끝에 발견했습니다. 70세 이후 외로워지는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곁에 둬서는 안 될 사람을 붙들고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을 밀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하버드대 80년 연구, MIT 행복학 연구소, 스탠퍼드 장수센터의 과학적 데이터입니다. 저는 그걸 실천한 것뿐입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제가 5년간 연구하며 발견한 3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 과감히 끊어야 할 인연이 있습니다. 둘째,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첫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 절대 잃어서는 안 될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첫 번째, 과감하게 끊어야 할 사람들. 노년의 행복은 무엇이든 쌓고 쌓아 올리는 더하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한 비움의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다 버리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너무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릇은 비어 있어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습니다. 꽉 차 있는 컵에는 아무리 귀한 차를 부어도 넘쳐 흐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인연, 캐캐 묵은 관계로 가득 차 있으면 정작 노년에 필요한 평안과 여유가 자리 잡을 공간이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80년 연구를 아십니까?
1938년부터 2018년까지 724명을 평생 추적 조사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80년 끝에 내린 결론. 행복의 핵심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구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 그 관계의 깊이가 운명을 바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옥스퍼드 인류학자 던바 교수도 말합니다. 인간이 의미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는 150명이 한계라고 합니다. 그중 진짜 친밀한 관계는 고작 5명에서 15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연구를 접하고 충격받았습니다. 당시 제 휴대폰 연락처에는 482명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 골프 모임, 대학 동창, 군대 전후, 사업상 알게 된 사람들까지. 저는 제게 물었습니다. 이 중 진짜 친구는 몇 명인가? 한 명 한 명 눌러봤습니다.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 150명. 1년 넘게 연락 안 한 사람이 300명. 실제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 10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482명의 지인이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15명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같은 회사 동기였던 김 부장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정말 사람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경조사에 빠지는 법이 없었고 골프 모임 총무를 10년간 맡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바빴습니다. 이 모임 저 모임 쫓아다녔죠. 그러다 2년 전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 6개월. 그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많이 아픕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와 주세요. 6개월 동안 그를 찾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3명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김 부장은 병실에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30년 넘게 사람들 챙기며 산 게 이거였나? 나는 누구의 진짜 친구도 아니었구나.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캘리포니아대 심리학과 연구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대화는 전염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우울증 발생률이 2.3배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신적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자식, 욕, 며느리, 흉, 세상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는 친구들. 우리는 흔히 친구된 도리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그들은 지금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부정적 감정을 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을 쏟아낼 때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는 그 순간 그들의 부정적 에너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고스란히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정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져서 돌아가지만 그 짐을 받아 안은 여러분은 집에 돌아와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고 밤새 잠을 설치게 됩니다. 나쁜 감정은 전염성이 강해서 결국 여러분 집안의 평화로운 분위기마저 흐리게 만듭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연락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1년간 연락 없었던 사람 200명 삭제. 만나면 피곤한 사람 정리.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 자랑만 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100명 정리. 진짜 친구 15명 선별.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이것은 비정한 버림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는 정화였습니다. 관계의 가지치기를 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숨 쉴 수 있는 여백은 넓어집니다. 그 텅 빈 공간이야말로 평안과 기쁨이 깃들 자리입니다. 이제 저는 그 15명에게 집중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만나 진짜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예전엔 100명을 얕게 만났다면 지금은 15명을 깊게 만나는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관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핸드폰을 꺼내세요. 연락처를 보세요. 1년 연락 없으면 삭제하십시오. 만나면 피곤한 사람 정리하십시오. 진짜 내 사람 5명에서 15명만 남기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깊이 만나세요. 한 달에 한 번 진짜 대화를 나누세요. 두 번째,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첫 번째 사람. 자, 이제 비운 그 자리에 누구를 모셔야 할까요? 날 힘들게 하는 나쁜 인연, 내 에너지를 뺏어가는 불필요한 인연들을 정리하여 비워낸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모셔야 할 귀인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등 돌리고 누워있는 그 사람. 밥상머리에서 쩝쩝거린다고 구박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범하는 가장 어리석은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내 곁을 지키는 배우자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지겨워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요. 먼저 과학적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부부 2,000쌍을 조사했습니다. 배우자를 존중하는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의 건강 상태를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부부의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이었고 평균 수명이 7.2년 더 길었습니다. MIT 행복학 연구소 데이터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억을 공유하는 유일한 목격자라고 합니다. 내가 젊은 날 얼마나 찬란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 고개를 넘어왔는지 기억해주는 사람. 그 자체가 우리의 존재를 세상에 묶어두는 밧줄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건강과 수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집안 평온한 분위기와 정서가 유지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제 지인 중에 꽤 큰 사업을 일구었던 최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밖에서는 호탕하고 인심 좋은 회장님으로 통했지만 집안에서는 폭군이 따로 없었습니다. 늙어가는 아내가 음식을 조금만 짜게 해도 걸음이 조금만 늦어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며 무시하기 일쑤였지요. 그는 늘 말했습니다. 돈은 내가 다 벌고 저 여자는 편하게 살기만 했다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아내에게 물 좀 가져오라고 소리쳤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인이 부엌에서 쓰러져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최 회장은 처음에는 슬퍼하는 듯 했지만 내심 이제 잔소리 안 듣고 자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정확히 1년 뒤 저는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화려했던 집안에 감돌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폐가처럼 썰렁한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최 회장은 1년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몰골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집안에 해가 져버렸습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떼도 뼈가 시립니다. 내 재산, 내 명예, 그 사람이 없으니 다 휴지 조각입니다. 아내가 떠난 후 자식들의 발길도 끊겼고 집안을 돌보던 보이지 않는 질서가 무너져 내리면서 재산 문제로 소송까지 휘말려 있었습니다. 아내라는 존재가 단순히 밥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의 중심을 잡고 있던 기둥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부부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반자 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사랑과 열정으로 살지만 늙어서의 부부는 서로의 생명을 지탱하는 버팀목과 같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배우자를 구박하고 미워하는 것은 내 집의 기둥을 도끼로 찍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쏟아내는 독설과 짜증은 집안의 분위기와 정서를 무너뜨립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틈으로 병마가 들어오고 그 틈으로 자식들의 마음이 멀어집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두 노인이 서로의 등을 긁어주고 말없이 차 한 잔을 나누는 그 평화로운 광경.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자 불행을 막아내는 최고의 보호막입니다. 저는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위한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만년을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입을 꾹 다물고 속으로 3번만 외칩니다. 이 사람이 내 생명줄이다. 과거의 서운함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억지로 끄집어내어 현재의 시간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있어줘서 고맙소. 내 곁에 있어줘서 다행이오라고 읊조립니다. 말이 곧 주문이 됩니다. 6개월을 이렇게 살았더니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좀 달라졌어요. 편안해요.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아내의 주름진 얼굴에서 남편의 굽은 등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보십시오. 그들이 둔해지고 깜빡깜빡하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세월의 파도를 함께 맞으며 낡아진 전우일 뿐입니다. 낡은 배일수록 돛을 함부로 하면 가라앉습니다.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는 순간 그 집안에는 황금보다 더 귀한 화목의 온기가 감돌게 될 것입니다. 그 온기가 여러분을 고독사로부터, 우울증으로부터, 그리고 늑막의 비참함으로부터 지켜줄 유일한 방패임을 명심하십시오. 3번째,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2번째 사람. 여러분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2번째 친구. 그것은 바로 거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 곁을 지킬 유일한 동반자.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습니까? 하지만 지난 5년을 살아오며 제가 목격한 가장 슬픈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기 직전까지 이 소중한 친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대하다가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버지, 어느 집안의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사느라 정작 나라는 존재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자식들 입에 맛있는 건 넣어주느라 나는 찬밥에 물 말아 먹고 자식들 새 옷 사입히느라 나는 다 늘어난 속옷을 꿰매 입으며 그것을 희생이자 사랑이라고 믿으셨을 겁니다. 제 고향 친구였던 김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동네에서 보살로 통했습니다. 평생 남편의 술 주정을 받아주고
시부모 병수발을 들고 아들 둘을 유학까지 보내며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입버릇은 항상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배부르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을 사치라고 여겼고 자신의 감정을 살피는 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70에 접어들어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 좀 편히 살아보려나 싶던 그때 그녀에게 덜컥 위암 말기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병원비 문제로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왜 건강 관리도 안 해서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냐며 짜증을 냈습니다. 병실에 누워 앙상하게 마른 김 여사가 죽기 며칠 전 제 손을 잡고 피를 토하듯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들이 나를 버린 게 슬픈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를 가장 먼저 버린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 천지 그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내 몸한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그녀는 평생 자신을 하녀처럼 부려먹었고 결국 그녀의 영혼도 주인 그녀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냉혹한 법칙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갈립니다. 스탠퍼드대 심리학과 연구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노인과 낮은 노인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노인이 건강 수준이 2.8배 높았고 우울증 발생률은 절반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의 영혼이 머무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청소하지도 않고 좋은 음식을 공양하지도 않고 늘 못났다, 늙었다, 아프다며 비난의 화살을 쏟아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을 학대하는 마음은 강력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되어 내면의 생명력을 파괴합니다. 내가 나를 홀대하면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약화됩니다. 그 틈으로 병마가 들어오고 우울증이 들어오고 고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겪는 원인 모를 통증과 우울증은 바로 오랫동안 무시당한 내면의 목소리가 질러대는 비명소리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부터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으십시오. 자식에게 줄 유산을 아껴서 보약을 지어 드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건강은 약병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마음의 고요와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심신이 하나라는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꽉 막혔던 혈관이 뚫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죽어가던 세포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이제부터는 가장 좋은 음식은 자식이나 손주가 아니라 국물 한 방울까지 여러분 자신이 드십시오. 옷장 속에 아껴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으십시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울 속의 나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말을 거십시오. 70년,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험한 세상을 버텨내느라 고생한 나의 심장에게, 닳아버린 무릎에게, 주름진 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사하십시오. 고생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렇게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이자 최고의 수행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할 때 삶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노년은 초라한 독거가 아니라 찬란하고 위험 있는 고독의 경지로 승화될 것입니다.
자신과 친해진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그 충만한 내면의 힘이 여러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움켜쥐려 했던 그 모든 안간힘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MIT 행복연구소 20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가? 1만 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론이 명확했습니다.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사회적 비교라고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옥스퍼드대 행복연구센터 자료도 있습니다. 행복은 절대적 조건이 아니라 상대적 인식의 문제라고 합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을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더 좋은 대학 갔나? 누가 더 좋은 회사 들어갔나? 누가 더 빨리 승진했나? 누가 집을 더 크게 샀나? 누구 자식이 더 성공했나? 항상 위를 봤습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만 보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대학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30명쯤 모였는데 한 친구가 자랑을 했습니다. 나 이번에 주식으로 5천만 원 벌었어. 부동산 올라서 시세 차익 1억이야. 큰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딸은 의사랑 결혼했어. 다들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저도 속으로 부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이 안 왔습니다. 나는 뭐지? 주식은 손해봤고 집값은 제자리고 아내에게 푸념했습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만 이 모양이야?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왜 맨날 남들만 봐요?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건강하고 자식들 건강하고 당신과 나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적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아내, 효자 아들, 효녀딸, 예쁜 손주들, 비 안 새는 집, 먹을 만큼의 연금, 취미로 즐기는 등산, 함께 차 마실 친구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 산책할 수 있는 공원. 적다 보니 2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나는 가진 게 이렇게 많았구나. 그런데 왜 맨날 없는 것만 봤을까? 캘리포니아대 긍정심리학과 연구입니다. 감사일기의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그룹과 적지 않는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6개월 후 감사일기를 쓴 그룹이 행복도가 37% 높았습니다. 우울증 발생률은 절반이었습니다. 저는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합니다. 노트에 적습니다. 오늘 아침 맛있게 먹었다. 오늘 산책하며 날씨가 좋았다. 오늘 아내가 웃었다. 오늘 손주에게 전화 왔다. 사소한 것들이지만 이것들이 쌓이니 마음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3가지만 적으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오늘 건강하게 잠에서 깼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긴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60, 70, 혹은 그 이상의 나이는
결코 인생이 저물어가는 슬픈 결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입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하나씩 벗어던지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행복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비워내는 데서 완성됩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됨을 두려워합니다. 밤이 길어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제가 5년간 연구해 본 결과 외로움과 고독은 명백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 비참해하는 마음, 즉 타인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로지 나의 영혼과 독대할 수 있는 고귀하고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노년에게 내린 마지막 휴가이자 축복입니다. 그러니 부디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남들의 목소리가 사라진 그 자리에 비로소 내면의 지혜가 차오를 것입니다. 그 고독의 황홀경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디 스스로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집에 혼자 있다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대충 끼니를 때우지 마십시오. 혼자 드시는 밥이라 하여 찌그러진 냄비째로 드시거나 짝이 맞지 않는 그릇에 담지 마십시오. 찬장에서 가장 아껴두었던 예쁜 그릇을 꺼내 정갈하게 담아 드십시오. 집안에 혼자 있을 때도 낡고 늘어난 옷 대신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십시오. 내가 나를 하찮게 대하면 삶의 흐름도 나를 비껴갑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귀빈으로 대우하면 좋은 일들도 이곳에 귀한 분이 계시는구나 하며 여러분께로 모여듭니다. 자존감이야말로 만년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제 오늘 밤 여러분께 작은 숙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딱 3가지만 하십시오. 첫째, 오늘 밤 9시 스마트폰 연락처를 여십시오. 지난 1년간 마음이 무거워졌던 이름 딱 1개만 지우십시오. 삭제할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고마웠습니다. 이제 놓아드립니다. 둘째, 잠들기 전 10분 조명을 낮추고 조용히 앉으십시오. 배우자가 옆에 있다면 함께 해줘서 고맙소 한마디. 혼자라면 거울 앞에 서서 가슴에 손 얹고 고생했어 한마디 해주세요. 셋째,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음 문장을 3번만 속으로 읊조리십시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가 100권의 책을 읽고 수백 명의 어르신을 만나며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거센 계곡을 지나온 물일수록 하류에 닿으면 더욱 깊고 넓고 고요하게 흐르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그 잔잔한 강물처럼 평화롭기를. 세상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과 나의 반쪽 이 두 벗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석양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밤은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도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불안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평안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곤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밤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나이들의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